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사 설계 파트, 조사 방법 결정 시 고려사항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조사 목표 설정 및 조사 설계 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 의뢰자의 문제점, 조사 설계자의, 조사 연구원의 문제점을 상세하게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엔 조사 방법 결정할 때 고려사항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조사 방법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 가장 기본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사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조사 방법을 결정한다는 것은 정확한 조사 방법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조사를 통해서 수집할 정보의 양에 따라서 사실 가능한 방법이 제한되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정보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정보의 양이 많다는 것은 전화조사를 통해서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정보의 양이 많은 경우는 이제 면접, 대면 조사, 최근에는 이제 인터넷 조사로도 충분히 많은 양을 할 수 있죠. 이 내용을 보면 전화 면접 조사가 정보의 양은 가장 많아도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전에 인터넷 조사가 활성화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터넷 조사로 많은 양의 조사를 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물론 뭐 충분히 할 수도 있고, 뭐 엄청난 양의 그 조사도 며칠에 걸쳐서 했던 라이프 스타일 조사 같은 것도 인터넷을 통해서 조사를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양이 어, 그 당시 그 인터넷 조사가 활성화되지 않았을 당시에는 7, 8페이지 정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뭐 면접 조사하는 정보의 양과 거의 대등하게 해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이 돼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대표성 같은 경우도 20대, 30대가 가장 활발하게 인터넷을 사용했던 시기와는 지금 달리 50대까지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래서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많이 달라져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면접 조사를 하게 되면 보통 1, 2개월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특히 면접원들이 그 조사 대상자를 만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꽤 길지요. 그리고 조사 비용도 면접 조사가 굉장히 비쌌던 시기였고, 지금은 오히려 조금 조사 단가가 정확히는 제가 업계에 있지 않으니까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인터넷 조사 같은 경우도 뭐 샘플 사이즈가 얼마냐에 따라서 조사 단가는 더 떨어졌을 것 같은데, 비용은 또 어느 정도 늘어나 있을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기간은 뭐 가장 적게 걸리는 게 인터넷 조사라고 볼 수 있어요. 전화 조사 같은 경우도 전화로 컨택을 해서 사람을 적합한 대상자를 찾아야 되고, 그 대상자로부터 질문이 완벽하게 다 끝날 때까지 그 면접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감안하면 뭐 인터넷 조사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뭐 요즘은 뭐 대면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면접 조사보다는 인터넷 조사가 더 훨씬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측면이 어, 요즘에 고려할 때도 훨씬 더 적합한 방법으로 많이 선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표본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본 크기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를 보면 의사결정의 중요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의사결정 사항이 정말 회사에 아주 중요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정교한 조사를 해야 되고 확실하게 그 의사결정에 확신을 올려주기 위해서라도 표본 크기를 좀 크게 해야 될 부분이 존재하죠. 그래서 의사결정의 중요성에 따라서 충분히 표본의 크기를 고려해 줘야 된다라는 측면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의 본질이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조사 목적이 뭔지, 그리고 그 조사를 통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조사의 본질을 또 충분히 고려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변수들의 수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조사 문항과 관련돼 있죠. 조사할 내용, 그리고 조사 문항들과 관련해서 변인들의 수, 변수들의 수가 얼마나 많고 적으냐에 따라서 그 표본을 좀 더 크게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양적인 그 측면을 좀 고려하면 그 표본 크기를 좀 범위를 좀 적게 가져갈 것인지를 고려해 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의 본질이에요. 이건 이제 통계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그 집단이라는 게 만약에 고려가 돼야 된다면 적어도 집단별로 성별, 연령별 그 집단이 몇 개가 구성되겠죠. 그럴 때 그 한 셀, 20대 남자라는 기본적인 그 셀이 통계 분석할 때 기본 그 집단 분류의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분석에서 최소한의 통계적인 의미성을 고려한 그런 부분이 바로 또 분석의 본질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전에 했던 조사가 있다면 그 유사한 조사에서 사용된 표본의 크기라는 것도 참고해 볼 만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조사가 안 될 확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조사, 표본 대상자가 굉장히 접하기 어려운 사람이냐, 그럴 경우에 이제 표본 수를 너무 많이 하면 무한정 시간을 끌 수는 없으니까 그런 어떤 조사가 제대로 안 될 확률도 어느 정도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하게 조사가 또 이루어질 확률, 이거는 이제 두 가지가 다 서로 상반된 부분인데 같이 고려가 돼야 될 것이고요. 자원의 제약이나 한계라는 거는 대면 조사를 할 때는 면접원의 숫자가 그 표본 크기하고 또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표본 크기가 워낙 크면 면접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야 되고, 그렇게 되면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조사 예산을 고려해서 사실은 이 표본 크기도 결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용할 수 있는 그 자원의 한계, 제약이나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표본 크기를 결정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또 그 클라이언트의 그 회사의 입장, 그 다음에 조사 회사의 입장, 이 모두가 다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표본 추출 절차죠. 표본 추출 절차는 우리가 예전에 한번 다 살펴본 내용이라서 여기서 개별적으로 아주 상세한 내용까지는 다 얘기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표본 추출 절차의 어떤 기본적인 그 내용만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이 바로 모집단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조사를 하던 간에 조사 대상자가 누구냐 하는 부분이고, 그 누구냐라는 대상자의 모집단이 어떻게 정의가 내려지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뭐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소비자를 그냥 전체 집단, 즉 모집단으로 정의를 내리면 가장 뭐 평이한 그런 모집단이 되지요. 하지만 조사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뭐 특정 집단이 포함돼야 되고, 그 특정 집단을 대상을 조사해야 되는 경우에는 모집단의 정의가 확실하게 내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모집단 정의에 따라서 표본 프레임이라는 걸 작성할 수 있잖아요. 그 표본 프레임이 작성돼야 우리가 모집단의 정의에 따라서 모집단이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표본 프레임을 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표본 프레임을 구하기가 어려운지, 그런 것도 판단할 수가 있고, 또 표본 프레임이 작성돼야지 사실은 뭐 대면 조사를 하던, 아니면 뭐 전화 조사를 하던, 인터넷 조사를 하던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인터넷 조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그 조사 회사의 패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에, 패널의 어떤 구성된 그 비율하고 모집단 정의 내리는 부분하고 같이 한번 연결시켜서 분석을 해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표본 추출 방법을 결정해야 되죠. 그리고 표본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표본 크기가 결정되면 그에 따라서 이제 표본 추출 방법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서 각 그 할당되는 그 뭐 성별, 연령별 또는 어떤 다른 조건에 의한 인구 통계학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표본 크기가 결정돼야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표본 추출 방법을 결정해서 표본을 추출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추출한 표본 대상자들로부터 이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 뭐 인터넷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패널들한테, 그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한테 메일을 발송해서 그 조사에 대한 공지를 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조사에 응할 때 조사가 진행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본 추출 절차의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본 내용이죠. 모집단의 정의는 바로 조사 대상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 조사 대상을 어느 범위까지 할 거냐. 뭐 조사 목적에 맞는 대상을 선정해야 되는데 연구 대상이 누구냐. 그리고 표본 단위는 또 어떤 단위에서 이루어지느냐.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윤곽을 잡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겠죠. 그래서 조사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뭐 10대냐 20대냐, 연령대별, 뭐 남녀별, 뭐 그다음에 지리적으로는 뭐 서울 지역이다, 아니면 뭐 전국 조사를 할 경우는 뭐 7대 광역시, 그다음에 뭐 최근 3개월간 어떤 제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모집단의 정의를 내려야만 돼요. 그리고 모집단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추정해보고, 그게 정확하게 추정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전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예상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모집단은 정의를 명확하게 내려야겠죠. 뭐 최근 3개월간 어떤 제품을 사용해 본 소비자라는 게 몇 명이나 되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건 조사를 통해서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모집단을 좀 더 그 제품과 관련해서 큰 범위를 일단 설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3개월 내에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조사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샘플 프레임은 그 연구 대상이나 표본 단위가 수록된 목록인데, 이 경우도 요즘에는 별로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죠. 특히 이제 마케팅 리서치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표본 프레임 같은 경우가. 그래서 인터넷 조사의 경우는 뭐 표본 프레임을 굳이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고, 어차피 패널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표본이 추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샘플 프레임에서 표본이 추출되는 거는 이제 뭐 전화조사나 대면조사나 이럴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인터넷 조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샘플링의 추출 방법. 그죠? 샘플링 방법을 결정해야 돼요. 확률 추출을 할 거냐, 비확률 추출을 할 거냐. 조사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확률 추정이 되게 중요한 의미가 된다면 확률 추출을 해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뭐, 그 예측률이나 이런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확률 추출을 쓰게 되고요. 비확률 추출을 했을 때도 사실은 인구 비례에 맞춰서 웨이트라는 것을 산출할 수가 있어요. 가중치라고 하죠. 인구 비례에 맞춘 가중치를 가지고 그 조사 결과에다가 뿌려준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기에 반영을 시키면 확률 추출을 안 했지만 그런 확률적인 분석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조사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확률 추출을 할 거냐, 비확률 추출을 할 거냐를 결정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추출 방법을 사용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표본 수는 얼마가 적정한지를 결정하는 게 바로 샘플 사이즈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제 조사 목적이 뭐냐, 그리고 표본 오차를 또 고려해 줘야겠죠. 그 다음에 또 가장 실질적인 예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적에 비춰볼 땐 조사 표본을 적어도 뭐 1000명 이상을 해야 된다. 근데 예산이 그렇게 충분치가 않다. 그러면 이제 고민이 생겨요. 조사회사 입장에서는 그 조사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려면 적어도 이런 정도의 표본 사이즈가 필요하다, 크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야만 되는 거고요. 너무 표본 사이즈가 적으면 뭐 7대 광역시, 뭐 5대 도시 중심으로 한다는 건 무리가 있다라는 거를 클라이언트한테 분명히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조사 예산은 딱 한정돼 있는데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조사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려면 표본 크기를 조금 맞게 만들어 놓고 조사를 해봐야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으면, 그냥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 예산과 관련해서는 클라이언트한테 분명하게 얘기를 해서 목적에 맞는 조사가 진행되려면 적어도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걸 충분히 설명하고 예산을 좀 더 투입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조사 예산에 맞춰서 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받으면
그에 따라서 표본 사이즈는 적게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조사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단서를 붙여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OK가 된 이후에 조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결정이 되면 표본 추출을 하게 됩니다. 뭐 표본 추출 방법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앞에서 다 살펴본 내용이죠. 그래서 이 표본 추출 방법들에는 아주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확률 표본 추출하는 방법과 확률 표본 추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비확률 추출 방법은 일단 뭐 편의 표본 추출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그 다음에 할당 표본 추출도 많이 활용해요. 그러니까 특히 조사 회사에서는 할당 표본 추출을 주로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비확률이니까 확률을 굳이 그렇게 중시하지 않아도 되는 조사라면 딱딱 뭐 20대 남자 50명, 뭐 20대 여성 50명, 30대 여성 50명, 남성 50명 이런 식으로 그냥 할당 추출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떤 결과 부분에서 좀 확률적 예측이나 이런 부분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는 게 좀 필요하다면 인구 통계학적 그 비율에 따르는 가중치를 산출해서 그 결과에다가 반영을 시켜줘야 됩니다.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은 뭐 심플 랜덤,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단순 표본 추출 방법도 규칙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난수표를 적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 방법이라는 게 말은 단순한 얘기지만 그 무작위 추출 방법이라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다. 특히 실사를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을 고려해야겠죠. 그 다음에 층합 표본 추출 방법. 그 층을 몇 개의 층으로 나눠서 그 다음에 이제 비례와 비비례가 있어요. 그 비례에 맞춰서 할 거냐, 비율에 맞춰서 그냥 비례를 적용하지 않을 거냐가 비비례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지 표본 추출 방법은 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클러스터를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체계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군집을, 집단을 구분하는 경우, 또 아니면 지역으로 또 집단을 나누는 경우, 뭐 이렇게 어떤 걸 기준으로 사용할 거냐에 따라서 군집 표본 추출 방법도 두 가지로 분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본 설계를 할 때 우리가 흔히 표본 허용 오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표본 수에 따라서 뭐 보통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기사 내용을 보면 1000명을 주로 많이 하잖아요. 우리 전국적인 여론조사를 해도 그게 이제 보통 95% 신뢰 구간을 활용하는 경우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허용되는 오차 정도는 이 정도로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 3.19. 몇 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게 300명을 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5.66. 400명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4.99. 이런 식으로 값이 조금씩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표본 허용 오차가 조금씩 커지고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차이를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표본 허용 오차의 공식은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1.96, 95%의 신뢰 구간일 경우에 적용하는 공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사 수행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이제 실사를 할 경우 그리고 인터넷 조사를 할 경우가 좀 차이가 있어요. 이제 인터넷 조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대면 조사를 할 경우에 진행되는
면접원 교육 및 자료 수집 단계가 달라지죠. 그래서 일단 대부분의 그 기획 단계에서 쭉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확정되고 났을 때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설문지를 작성하는 단계예요. 조사 문항, 아이템들을 쭉 정리해 놓은 것들을 설문 형태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설문 형태로 바꿔주게 되면 설문지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설문지가 1차 초본이 완성되면 클라이언트한테도 보내줘야 되고 담당 팀의 뭐 팀장이라든가 또 내가 혼자 하고 있지 않으면 같이 팀원들 일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 공유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협의를 하고 나중에 사전 프리테스트를 해서 그 결과까지 반영한 수정된 질문지를 가지고 설문지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대면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 조사를 하거나 다 마찬가지로 설문지 작성 단계에서는 동일하게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설문지가 한번 확정되고 나면 그리고 조사가 진행되고 나면 그 이후엔 수정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시사항은 제대로 잘 들어가 있는지, 보기는 보기 문항에서 더 넣어야 될 것과 빼야 될 것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잘 검토해야 되고요. 그것이 다 끝나고 나면 설문지 인쇄에 들어가고 또 인터넷 설문지 작업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대면 조사의 경우는 면접원 교육 및 자료 수집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슈퍼바이저라고 해서 그 면접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책임자가 슈퍼바이저. 그 슈퍼바이저는 거의 그 조사회사에 아예 정규직으로 채용이 된 사람들이고 또는 뭐 계약직인 경우도 있어요. 이제 면접원 교육이 바로 그 슈퍼바이저가 하는 경우와 담당 연구원이 직접 그 면접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는, 그러니까 설문지가 아주 중요하고 좀 복잡하게 만들어진 경우는 면접원이 담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접원 교육을. 근데 이제 아주 뭐 심플하면서도 특별히 문제가 될 게 없는 설문지라면 슈퍼바이저가 교육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원 교육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실사에 들어가죠. 그게 바로 자료 수집 단계고, 자료 설문지를 다 모아오면 검증 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요. 실제 대면 조사를 하고 나면 한 많게는 20, 30%의 설문지들을 검증을 해요. 그게 이제 바로 슈퍼바이저가 또 설문지를 수거하고 나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직접 조사 응답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러이러한 설문을 진행한 경험을 갖고 있느냐, 진행했느냐라는 걸 확인하고, 그러면서 또 설문지 내용 중에서 몇 개를 또 찍어서 물어봐요. 이러한 질문을 받으신 기억이 나십니까?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정확히 그 부분을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그런 질문 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그건 면접원이 질문을 빼먹었다든가 하는 그런 상황을 확인할 수 있죠. 뭐 기억이 그렇게 못할 정도로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면접원이 설문지 들고 나가서 면접한 경우가 보통 뭐 3 내지 5일 정도 내에 끝내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기억을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면접 문항이 아무리 많아도. 그래서 그 정도는 기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어떤 식의 응답을 했는지도 본인이 응답을 했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확인을 하고 그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검증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라도 뭔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 면접원이 임의로 표시를 했다든가
제대로 된 그 응답자에게 설문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설문지는 다 폐기가 돼요. 그 사람이 뭐 10부의 설문지를 들고 나가서 진행했다. 그럼 그 10부가 다 폐기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꽤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조사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그 경험했던 사례 중에는 면접원이 제대로 조사를 안 해서 그렇게 폐기했던 설문지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 조사를 하게 되면 그런 일은 전혀 없죠. 전부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증 또한 시스템적으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패널 기초조사 결과들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와 또는 그 전에 다른 조사에서 진행을 했지만 유사한 질문들이 비슷한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볼 수 있는 문항들을 선정해 놓고 그 결과들과 비교를 하면서 검증을 해요.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나오면 또다시 전화로 응답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왜 이렇게 응답을 했는지를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랬을 때 정말 일치하지 않은 응답을 했거나 그 사이에 변동된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거는 거짓 응답이 아니죠. 그래서 패널의 그 잘못된 사례로 그걸 하나의 일회성 오류로 카운팅을 할 건지 아니면 제대로 응답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검증 절차는 아주 철저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 분석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연구원의 몫이죠. 물론 코딩 펀칭은 사실은 또 예전에 설문지를 하고 나면 대면서 설문지를 다 코딩 펀칭 업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에 아예 설문지를 다 갖다 주고 거기서 전문 또 코딩 펀치만 일을 하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아마 그럴 필요가 없는 뭐 회사 내에서 다 처리를 하고 또 인터넷 조사를 하면 이 단계는 거의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인터넷 조사에서는 뭐 자동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고 그 데이터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엑셀 파일만 옮겨서 분석을 하는 연구원한테 전달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연구원이 이제 그 데이터를 받으면 교차 분석을 통해서 기본적인 인구 통계학적인 그 결과들을 쭉 산출해서 처음에 구성했던 표본 구성대로 제대로 조사가 진행됐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게 1차적으로 확인해야 될 일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조사에서 이런 응답이 꼭 나와야 되는 그런 몇 개의 질문을 가지고 에러 체킹이라는 걸 다 합니다. 데이터가 제대로 다 입력이 됐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대면 조사를 할 경우엔 코딩, 펀칭 에러, 코딩 에러가 분명히 발생을 해요. 코딩은 사람이 손으로 작업을 해야 되고 펀치도 손으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에러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 넘버를 확인하고 이 응답자의 설문지를 다 직접 뒤져서 몇 번으로 응답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까지 예전에는 다 했어요. 그게 이제 대면 설문지로 진행했을 경우에 코딩 펀칭 에러를 다 확인하는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조사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자료들을 가지고 프리퀀시 분석을 해보면 그러한 결과들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그래서 그래도 오류가 있을 수 있죠. 잘못 응답이 됐거나 뭔가 이상한 조짐이 보이면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을 다 연구원들이 다 하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통계 분석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확실하게 완료된 검증이 끝난 데이터라는 걸 가지고 통계 분석을 시작하면 그게 이제 분석 단계에 들어가는 거고요. 결과물들을 쭉 끝내고 나서 해석하고 보고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요약 보고서는
간단하게 완성된 보고서라기보다도 그냥 문항별로 분석된 결과만을 가지고 요약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클라이언트가 빨리 결과를 보고 싶다 라고 하는 경우에 특히 이렇게 요약 보고서를 먼저 제출하고 나중에 최종 프리젠테이션과 함께 최종적으로 정리된 종합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조사 일정에 맞춰서 다 모든 일정이 끝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보고서 먼저 제출하고 프리젠테이션 일정은 나중에 또 서로 협의를 해서 잡는 경우가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하면 이제 거의 모든 일정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죠. 뭐 실사 절차와 관련된 내용인데 뭐 이거는 이제 대면 조사를 할 때 실사를 진행하는 프로세스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시키고 실제 실사를 하게 되고 검증하고 코딩, 펀치, 이 키인까지 하면 데이터에 대한 자료 수집 절차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 시기 중에 좀 피해야 될 시기가 있어요. 예전에 면접 조사하는 경우에 너무 더운 여름, 휴가 기간 이럴 때는 가정에 집을 비우는 경우가 꽤 많죠, 사람들이. 그리고 너무 추운 경우에는 면접원들이 다니면서 하기가 쉽지 않고요. 연말 연시 같은 경우도 그 가정을 방문한다는 게 좀 껄끄러운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시기는 되도록이면 실사를 진행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관행처럼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명절이나 긴 연휴가 있을 때도 역시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인터넷 조사 같은 경우는 물론 그 기간에는 응답률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좀 신경을 써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기간에 뭐 조사 대상자들한테 패널들한테 보내는 메일을 발송하지 않을 필요는 없죠. 뭐 어차피 읽어보고 가능하면 조사에 응할 테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검증이라는 것은 확인 검증 작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화를 통해서 그다음에 데이터 기본적인 그 빈도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검증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코딩 펀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문 업체에 맡기기도 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바로 실사의 프로세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면접원 교육. 예전에 면접원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 실사의 조직을 얼마나 또 조사회사가 잘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했어요. 그래서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직원들을 몇 명 보유하고 있는지, 동시에 여러 조사가 진행될 때 그거를 얼마나 감당해낼 수 있는지가 그 조사회사의 어떤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요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이제 뭐 인터넷 조사를 하기 때문에 면접원 대신에 누가 그 연구원으로부터 설문지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겠어요. 프로그래밍 하는 그 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죠. 사실은 연구원으로부터 이 질문은 이런 방식으로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설문지 작성을 해놓고 그 설문지 작성에 그러한 주의할 점들을 다 기입을 해서 넘기는 건데 그래도 그 설명되어 있는 부분만 가지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담당자와 같이 미팅을 통해서 설문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돼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완벽한 설문지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인터넷 조사의 경우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하고 나면 설문지를 가지고 사전 조사를 하죠. 본조사가 실시되기 전에 1차로 선발된 면접원을 대상으로 연습 조사도 하고 인터넷 조사도 설문지가 완성되고 나면 연구원 그리고 연구원이 이제 요청을 하는 사내 직원들 아니면 또 사내 직원들의 가족들한테 이렇게
그 설문지를 보내서 연습으로 한번 파일럿 설문을 진행하는 부분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설문의 내용, 문항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논리 체크도 다 확인을 해야만 제대로 된 설문지가 완성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연구원이 직접 다 해야 돼요. 실사를 할 때 대면 설문을 할 때도 그랬고, 인터넷 설문할 때는 더 연구원이 직접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모든 것이 수정되고 나면 이제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원들의 설문지는 검증을 철저하게 해야 되고, 인터넷 조사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로직 체크하는 문항들을 가지고 앞뒤에서의 일관성 부분도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전에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는 그 값이 나오는 경우도 역시 전화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그리고 이제 그 설문지를 만들면 클라이언트한테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쭉 자기가 설문에 응답해 보면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 뭔가 좀 껄끄럽게 걸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또 수정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까지 다 진행이 돼야 끝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그리고 이제 코딩 펀칭 하는 건 뭐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고, 그래서 이제 뭐 코딩 펀칭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코딩이죠. 아이디, 그죠? 설문 번호 1번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변수명, 그 다음에 카드 번호는 이제 보기 카드라는 걸 별도로 만들었을 때 사용하는 카드 번호고, 칸이 몇 자릿수가 들어가는지를 정해 놓은 거예요. 지금은 이게 아무 의미가 없지만 예전에 정말 그 코딩 펀칭이 그런 외부 전문 업체에다 맡길 경우에는 이런 식의 작업을 다 했어요. 요즘은 이런 것이 거의 필요 없죠. 그냥 엑셀에다가 인터넷 조사를 하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간 저장된 값을 그대로 엑셀로 옮기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만 명확하게 또 정리를 해 놓으면 됩니다. 그것은 필요하죠. 당연히 분석할 때 써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면 큰 문제가 없고요. 이건 이제 조사 기획서에 이제 예제를 해 놓은 거예요. 조사 목적은 뭐다, 방법은 어떻게 선택한다, 그리고 시간별로 이렇게 일이 진행된다, 조사 방법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진행할 거다. 1대1 개별 면접 조사, 전화 면접 조사, FGI, 정성 조사겠죠, 이거는. 그래서 조사 방법 선택하는 문제, 그 다음에 조사 설계에 가면 1대1 개별 면접 조사의 경우는 이제 연령별 할당 추출법, 쿼터 샘플링, 할당 추출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성할 거다. 그리고 이제 통계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그리고 조사 내용, 계획서에 들어갈 내용이에요. 이건 상세한 문항까지는 아니어도 아이템별로 쭉 정리를 해놔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FGI 같은 경우는 샘플링은 필요 없지요. 그래서 대상자를 이제 선정하는 부분, 대상자를 누구로 할 거고, 그 다음에 몇 그룹을 가지고 할 건지, 그 그룹별로 구성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 그죠? 그리고 숙련된 모더레이터가 진행을 한다 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거의 정량, 정성조사의 경우까지 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성조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사 내용들을 또 정리를 쭉 해야 돼요. 물론 클라이언트가 직접 와서
그 현장에서 또 추가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어차피 처음에는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조사 비용도 다 이렇게 제시가 되죠. 뭐 이렇게 하면 뭐 대부분의 조사 진행 절차와 관련된 내용들은 뭐 대부분 다 살펴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마 대면 조사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다 인터넷 조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조사를 할 때에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인터넷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서 특히 검증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 조사 진행 방법과 관련된, 수행 방법과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